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멤버방 최근 적중 내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아약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 압박 강도, 그리고 리그 간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경기로 예상됩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지닌 팀입니다. 특히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깨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매우 뛰어납니다. 측면에서는 페드루 네투가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신을 반복하면서 상대 풀백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두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상대 진영 깊숙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중원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기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그는 한 템포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수들의 침투 타이밍을 살리고 볼 순환을 매끄럽게 유지하며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첼시는 빌드업 과정에서 짧은 패스를 선호하며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피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반응 속도가 빠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엔소와 페드로의 킥 정확도가 높은 위협을 만듭니다. 리그 내에서도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적이며 후반 체력 군대까지 고려한 완성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약스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첼시에 비해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력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베오르스트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빠른 템포의 속도전에서는 반응이 늦고 압박 저항 능력이 떨어집니다. 라울 모로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EPL 수비진을 상대로는 크로스의 정확도와 힘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티브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안정적인 연결이 어렵고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리그보다 훨씬 강한 피지컬 싸움에 노출되며 세컨드 찬스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높낮이 조절과 커버 타이밍에서도 EPL 팀들을 상대로는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첼시가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부터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패스 전환으로 아약스를 밀어붙이며 상대 진영 깊숙이 점령할 것입니다. 주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토의 연계 플레이가 좌우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유도하고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시키며 공격 흐름을 조율할 것입니다. 아약스는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을 활용한 롱볼 전개 외에는 마땅한 공격 루트가 없고 중원 압박 저항력의 부족으로 인해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체력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첼시는 강한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인 포지셔닝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아약스의 수비 블록을 점차 뒤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약스는 수비 라인을 높이면 뒷공간이 열리고 낮추면 압박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 유지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의 승부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첼시는 빌드업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아약스를 완전히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EPL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 아약스는 전개가 단조롭고 롱볼 위주의 공격 패턴으로는 첼시의 라인을 흔들기 어렵습니다. 리그 간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의 간극이 경기의 본질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첼시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이점과 피지컬 우세, 그리고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첼시가 확실한 승리를 거둘 구도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슬라비아 프라하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유럽 무대에서의 전술 완성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매치로 아탈란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경기를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의 중심은 인버티드 윙 포워드인데 케텔라에르입니다. 그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스카마카와의 원투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높입니다. 이 전개 과정에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박스 근처에서는 파살리치가 세컨드 찬스를 노립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짜임새 있는 공격 전환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홈에서는 공간 점유와 속도 조절 모두 안정적입니다. 특히 대 케텔라에르의 인버티드 돌파는 슬라비아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수비수의 시야를 교란시키고 스카마카가 포스트 플레이로 연계할 때 박스 안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가 형성됩니다. 후반부에는 파살리치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처리 능력까지 더해지며 공격의 완성도가 극대화됩니다. 반면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2 전형으로 수비 시 500으로 전환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압박 강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프레코프가 전방 압박의 선봉에 서지만 중원 커버가 늦어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프로보드는 볼을 오래 끌며 전환 템포를 느리게 만드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자페이르스가 공격 전개에 참여하지만 지원이 끊기면 단독 돌파 외에는 공격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비진의 부상입니다. 보릴, 야보르체크, 콜라르, 오구브, 보를리츠키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이 연달아 빠지며 라인 밸런스와 커버 타이밍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3백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고 중앙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적 불안정은 아탈란타의 빠른 전환 공격을 버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응집력과 템포 조절 능력,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아탈란타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슬라비아는 수비 라인을 좁히며 버티려 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아탈란타의 전개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아탈란타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슬라비아는 세컨드볼 반응과 압박 대응에서 점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아탈란타는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공격 루트의 완성도, 전환 속도, 그리고 세컨드볼 대응력 모든 면에서 아탈란타가 한 단계 위의 팀임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을 모두 보여주는 경기로 슬라비아는 후반부에 체력과 조직력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아탈란타가 주도하고 후반에는 완전히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탈출 능력에서 명확한 격차가 드러나는 매치업으로 EPL 상위권 팀 리버풀이 유럽 무대에서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지만 중원 압박에 대한 대응 속도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전방에서는 버카르트가 빠른 전환과 압박 가담으로 활력을 불어넣지만 세컨드볼 연결 단계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면의 바우야는 스피드가 위력적이지만 수비 가담 시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중원의 도안 리치는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공을 오래 끌며 템포를 잃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크푸르트는 압박이 거세질 때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의 위치 조정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공격 전환 시 전방 연계가 단절되어 세컨드볼 회수율이 떨어지고 점유율 유지가 어려운 흐름이 자주 이어집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정돈하며 역습을 노리지만 EPL 강팀의 압박 속도를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같은 4-2-3-1 전형이지만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을 보여줍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상대 풀백 사이를 찢어놓으며 한 박자 빠른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프랑크푸르트 좌측 수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방 지원을 통해 리버풀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맡습니다. 에키티케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살라와의 연계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버풀의 중원은 더블 볼란치 구조를 통해 템포를 세밀하게 조절하고 압박 후 탈취 직후 빠른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이어갑니다. 빌드업 과정에서도 후방에서 3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템포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정확한 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EPL 특유의 세밀한 전개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압박 탈출 능력에서 리버풀이 명확히 앞서 있습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살라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간을 벌릴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풀백 라인은 뒷공간 커버가 늦어 살라의 컷신을 제어하기 어렵고 비르츠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 수비 간격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진 루트가 막히면 롱볼 전환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압박 회피 후 좌우 전환으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며 측면에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버풀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체력과 조직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입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속도, 세트피스 활용 능력 모두에서 리버풀이 프랑크푸르트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AS 모나코 대 토트넘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세부적인 전환 완성도와 수비 커버 타이밍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AS 모나코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전진 패스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공격 시 윙포워드와 풀백이 터치라인을 따라 전진하면서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이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미나미노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번갈아 수행하며 팀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최전방의 발로구는 공간 감지 능력이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 한 번의 터치로 득점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모나코는 공격 시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기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템포를 유연하게 바꾸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미드필더 라인이 빠르게 복귀해 압박 간격을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정교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반면 토트넘은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최근 들어 측면 수비 라인의 대응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피지컬이 강하고 전방 압박 참여도가 높지만 볼을 받는 위치가 깊어질 경우 공격 전개가 끊기기 쉽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공을 쉽게 빼앗기며, 주앙 팔리냐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지원이 늦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토트넘은 상대의 측면 돌파에 자주 노출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모나코의 빠른 전환 템포는 토트넘 수비진의 이 약점을 정조준할 것입니다. 특히 미나미노는 토트넘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노리며 골로빈과의 연계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발로구는 그 틈을 이용해 박스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며 한 번의 크로스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중원 간격 유지가 불안해 모나코의 템포 전환에 대응하기엔 체력 소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의 승부는 템포 유지력과 압박 탈출 능력에서 갈릴 것입니다. 전반에는 토트넘이 버티며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전환 리듬이 느려지고 세컨드볼 반응이 떨어질 것입니다. 모나코는 빠른 볼 순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타점과 빠른 리바운드 대응으로 토트넘 수비를 흔들 전망입니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 밸런스, 체력 유지력, 공격 효율성 모든 면에서 모나코가 한 수 위에 있는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골로빈의 템포 조절, 그리고 발로군의 결정력이 결합되며 홈에서 모나코가 주도권을 확실히 쥘 것입니다. 토트넘은 압박 타이밍이 어긋날 경우 전반 이후 급격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기술력과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전술 완성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환과 높은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유벤투스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자원입니다. 호드리구는 오른쪽에서 컷인 동작으로 중거리 슈팅을 노리고, 뷸러는 이선에서 템포를 유연하게 조율하며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조합은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며 한 번의 침투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닙니다. 중원에서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압박을 유도한 뒤 전방 침투를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교해 측면 전환 시 상대 수비 블록을 쉽게 벌려놓습니다. 박스 안에서는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찬스 창출이 가능합니다. 레알의 전방 압박은 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압박 타이밍을 맞추며 공을 잡는 순간부터 수비 압박을 가해 전환 속도를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고강도 전환 압박은 유벤투스가 빌드업을 완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보여준 전술 완성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방의 데이비드는 피지컬과 위치 선정은 우수하지만 결정력에서 불안함을 보이며 슈팅 효율이 낮습니다. 일디즈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히는 모습입니다. 중원의 로카텔리는 수비적 커버 능력은 준수하나 볼 소유 시 안정감이 떨어지고 전진 패스 각도가 단조롭습니다. 유벤투스의 가장 큰 약점은 라인 간격 유지입니다.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세컨드볼 처리와 수비 전환이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측면, 윙백들의 수비 복귀 속도도 느려 레알의 빠른 전환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유벤투스는 전력과 템포 양면에서 레알보다 한 단계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도 명확한 양상이 예상됩니다. 레알이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유벤투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레알의 템포 조절 능력과 압박 강도를 감안하면 유벤투스가 이를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음바페가 좌측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귤러가 이선에서 패스를 공급하고 호드리구가 반대 측면에서 마무리를 시도하는 구조는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레알이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체력 소모와 조직력 저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공격 완성도, 속도, 세트피스 활용 능력 모든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한 단계 위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음바페의 폭발적인 침투, 귤러의 전진 패스, 그리고 호드리고의 마무리가 완벽히 맞물릴 경우 유벤투스는 수비적으로 버티기 힘든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클럽 브리에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전력 격차 매치로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 바이에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최전방의 해리케인은 단순한 피니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빌드업의 기점으로 내려와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중원과 전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올리세와 고레츠카의 전진 패스 루트를 열어주는 핵심 축이 됩니다. 올리세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공간을 뒤흔들며 순간적인 1대1 돌파로 박스 안침투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컷신 타이밍은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케인과의 연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경우 바이에른의 공격은 단숨에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고레츠카는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세컨드볼 회수 후 곧바로 전방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덕분에 바이에른은 시즌 초반부터 6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압박 후 빠른 세트피스로 이어지는 공격 전환이 완성도 높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과 공격 속도 모두 유럽 정상급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템포가 한층 더 빨라집니다. 바이에른의 전술 구조는 상대 진영 깊숙이 풀백까지 가담시키는 공격형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내내 공격 밀도를 높이고 상대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케인의 제공권과 올리세의 정확한 킥이 결합되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클럽 브리에는 4-2-3-1 포메이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비 비중이 높아 4-5-1 형태에 가깝습니다. 트레솔디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에른의 압박 강도 속에서는 공을 오래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포브스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대 풀백의 오버래핑이 겹칠 경우 수비 커버에 집중해야 해 공격 기여도가 제한됩니다. 중원의 바나케는 패스 조율 능력이 있지만 전방 패스 선택지가 제한적이라 빌드업 단계에서 쉽게 차단당할 위험이 큽니다. 클럽 브리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만큼 역습 전환이 느리고 공격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수비에 할애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간격 벌어짐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바이에른이 점유율을 압도하고 케인 중심의 세컨드 패스와 고레츠카의 중원 장악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클럽 브리에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바이에른의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공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은 65% 이상, 유효 슈팅수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공간 커버, 전환 속도 모두 바이에른 쪽이 완전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 전술, 템포, 공격 루트 다양성 모두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하는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될 것입니다. 최종 예상 정리.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 여섯 번째 경기, 일곱 번째 경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